VIP가 우선이야! 지금 당장 순서 바꿔! 지점장이 소리쳤습니다. 은행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30살 은행 직원 앞에는 이 은행 최대 고객이 서 있었습니다. 수천억 자산가. 하지만 그녀의 창구 앞엔 아직 상담 중인 노숙자가 앉아 있었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아무도 상대하고 싶지 않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서대로 모시겠습니다. 70살 재벌 회장인 나는 카페 창가에서 그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한 달 동안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장애인으로, 노숙자로, 볼품없는 노인으로 위장해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그 은행 직원, 가문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시험하던 제가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진 채였습니다. 권하진, 그게 제 이름이었죠. 사람들은 저를 회장님이라 불렀고 저는 그 호칭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50년 가까이 쌓아 올린 이 자리는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 높이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은 점처럼 작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풍경이라고 생각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석이 들어왔어요. 35이 된 민석의 얼굴엔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에 보기 드문 표정이었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말해봐.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 좋은 소식이었죠. 민석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누군데? 어느 집 따님이야? 민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은행 창구 직원입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은행 창구 직원? 네, DH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그 친구 집안은 어떻게 되는데? 민석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뭔가 말하기 꺼려지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혼자 공장에서 일하시며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얼굴도 기억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뭐, 이혼 가정에 공장 노동자 딸이라고? 목소리가 서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이 움찔했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3대째 이어온 기업을 누가 물려봤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가문도 없고 배경도 없고 심지어 제대로 된 가정도 아니잖아.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죠.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시면 제가 왜 결혼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시면. 그만해. 저는 손을 들어 민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좋으면 뭐 내가 막을 순 없지. 하지만 내 허락을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야 할 거야.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서재는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죠. 민석이 저런 눈빛을 보인 건 처음이야. 뭔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공들여 키운 아들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저녁 3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종로의 한 고급 요정이었죠. 나이 든 재벌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하진이 자네, 아들이 결혼한다며?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소식이 빠르더군요. 응, 그렇다더군. 상대가 누군데? 어느 회장 딸인가? 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알려질 일이었죠. 은행 직원이라더군. 그것도 창구 직원. 친구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최 회장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지난주에 말이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잠깐 백화점에 들렀었어. 지팡이 짚고 천천히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넘어지신 거야. 지저분한 옷차림에 냄새도 좀 나시더라고. 다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앞을 지나가던 젊은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나?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한 명은 코를 막기까지 했어. 결국 내가 경비를 불렀지. 최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물었어.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업무가 아니래. 업무가 아니라고. 다른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겉으론 친절한 척하지만 속은 계산기야. 돈 되는 손님한테만 웃는 얼굴 보이지. 그 말들이 제 귓속에 박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민석이 그랬죠. 만나보면 알 거라고.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은행 직원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고요? 특히 볼품없는 노인을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제대로, 철저하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연기 잘하는 사람 2명 구해줘. 조용히. 신원이 확실한 사람으로. 무슨 용도로 쓰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달 동안 장기 프로젝트야. 장애인 역할 하나, 노숙자 역할 하나. 비용은 넉넉하게 줄 테니 최고 실력자로 구해.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저를 모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DH은행 강남지점 주변을 조사해. 영업시간, 고객 동선, 직원 배치까지 전부. 한 달 동안 들락날락해도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흘 뒤 2명의 배우가 제 앞에 섰습니다. 한 명은 40대 후반의 백도윤, 한 명은 60대 초반의 박희만이었어요. 한 달입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자연스럽게 그 은행을 방문하는 거예요. 대본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진짜 어려운 고객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백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걸 확인하시려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진심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지 아니면 거칠애인지, 돈이 되는 고객만 챙기는지 아니면 누구에게나 똑같은지 한 달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2 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갈 겁니다. 여러분보다 더 자주. 일반 고객으로, 때로는 어려운 노인으로. 그래서 확실하게 볼 겁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 달 동안. 때로는 제가, 때로는 배우들이 그렇게 서민아라는 사람을 관찰하는 겁니다. 진짜 모습을 볼 때까지. 한 달이면 충분해. 가면은 한 달을 버티지 못하니까.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점퍼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의 권하진이 아니었죠. 그냥 나이 든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문의 체면이 걸린 문제야. 민석의 미래가 걸린 문제고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DH은행으로 향하는 첫날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나보면 안다고 했지. 좋아. 내가 직접 한 달 동안 철저하게 만나보지. 체면의 성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성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계획뿐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DH은행 강남 지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평면도, 영업시간, 직원 배치표, 심지어 하루 평균 방문 고객 수까지. 회장님,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평면도를 따라가며 하나하나 외웠어요. 출입문에서 안내 데스크까지 5걸음. 대기 의자는 3줄로 배치. 창구는 총 6개. 그중 맨 끝이 VIP 전용. 경비는 언제 교대합니까? 오후 2시입니다. 오전 근무자가 윤성철 씨 63살입니다. CCTV 위치는 출입문, 대기석, 각 창구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계산되어야 했어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서민아라는 직원은 주로 몇 번 창구에 있습니까? 3번 창구입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간입니다. 제 손이 3번 창구 위치에 멈췄습니다. 입구에서 보이는 위치. 대기석에서도 관찰하기 좋은 자리였죠. 좋습니다. 이틀 뒤 백도윤과 박희만이 다시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이번엔 계약서와 함께였어요. 한 달 동안 총 12번 방문하시면 됩니다. 백도윤 씨는 월요일과 목요일, 박희만 씨는 화요일과 금요일. 저는 수요일에 갈 겁니다. 두 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위기에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백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고객으로 행동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게 전부입니다. 박희만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요? 순간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3대째 이어온 가문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제 손이 책상을 짚었습니다. 진심이라면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가식이라면 한 달 안에 드러나겠죠. 그게 제가 확인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두 배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의 단호함이 모든 걸 말해주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그 낡은 점퍼를 꺼냈죠. 10년도 더 된 회색 점퍼. 소매 끝은 해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점퍼를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 입던 정장과는 너무 달랐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며칠 면도하지 않은 것처럼 수염을 기르고 허리도 약간 구부렸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권하진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든 볼품없는 노인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곧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말. 거칠에만 하는 요즘 젊은이들. 돈 되는 손님에게만 웃는 얼굴. 이건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 거울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야. 체면을 지키는 게 잘못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명예와 체면이 저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DH은행 강남지점 앞에 내려주세요. 100m 전에. 회장님, 정문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 걸어갈 겁니다. 기사의 눈빛에 의아함이 스쳤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렸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월의 겨울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100m를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본다 해도 그냥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을 텐데 지금의 저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 보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인가. 은행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좋아, 이제 시작이야. 서민아, 내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험하는 사람. 아니, 시험받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채로 DH은행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안은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밖에서 서성였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볼품없는 노인이 은행 앞을 서성이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걸 먼저 보고 싶었어요. 오전 9시 30분.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보도블록을 쳤고 누군가의 향수 냄새가 스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행 유리문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진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고 허리를 구부린 채 그냥 쉬고 있는 노인처럼 보이려고 했죠. 5분쯤 지났을까요? 은행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었어요. 60살쯤 되어 보이는 윤성철이라고 비서실장이 말했던 그 사람. 그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경계의 빛이 역력했어요. 어르신, 여기 앉아 계시면 곤란합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친절하지도 무례하지도 않은 그저 업무적인 톤이었죠. 왜요? 그냥 좀 쉬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행 입구예요. 고객들이 드나드시는데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한 건 누가 불편하다는 거지? 나? 아니면 고객들? 제 머릿속에 그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일어섰죠. 저기 공원에 가시면 벤치가 많습니다. 경비원이 손으로 100m쯤 떨어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친절한 척하는 건지 정말 친절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걸음 옮겼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서 다시 멈춰섰죠. 추웠습니다. 1월의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손이 시렸고 코끝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보는 세상인가. 볼품없는 옷차림의 노인, 은행 앞에 서성이는 사람, 경계해야 할 대상, 쫓아내야 할 존재. 그때였습니다. 은행 유리문이 다시 열렸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은행 직원 제복을 입고 있었죠. 30쯤 되어 보였어요. 그녀가 저를 보더니 주저없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경비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은 너무 추우시잖아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안에 의자도 있고 따뜻해요. 업무 보실 거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의무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죠.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명찰이 보였어요. 서민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민석이가 결혼하려는 사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계산했던 것과 달랐어요. 첫 만남부터 예상이 빗나가고 있었죠. 괜찮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업무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좀 쉬시려고요? 업무 보러 왔습니다. 그럼 더더욱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추운데 밖에 계시면 어떡해요? 미나가 자연스럽게 은행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 윤성철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해 보이기도 했죠. 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곧 창구로 갈 테니까요. 미나가 대기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웃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모실게요. 그녀가 직원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봤어요. 겨울바람보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경비원이 내쫓으려 했던 노인을 그녀는 직접 나와서 안으로 모셨죠. 제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건 그냥 기본적인 친절일 수도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차가워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로.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은행 안은 정말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등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니까. 3번 창구에 미나가 앉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손짓했어요. 오라는 신호였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제가 시험하는 건지 시험 받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3번 창구 앞에 섰습니다. 미나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작은 미소 주름이 있었습니다.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었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일부러 떨렸습니다. 노인의 불안함을 연기하는 거였죠. 네, 어떤 통장을 원하세요? 적금이요? 아니면 자유입출금 통장이요? 자유, 입출금이요. 좋아요. 그럼 신분증 있으세요? 저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서툴게. 그리고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오래전에 쓰던 지갑이었습니다. 가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신분증을 꺼내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그녀가 받아서 확인했어요. 잠시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 이름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입금하실 금액이 있으세요? 이제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진짜 테스트.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 한 장을 꺼냈어요. 지폐는 정말 구겨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며칠 동안 주머니에 넣어뒀던 거였죠. 구석이 찢어질 듯 낡았고 주름이 잔뜩 져 있었습니다. 미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옆 창구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4번 창구 직원이 옆 동료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힐끔 봤어요. 제가 내민 10,000원짜리를 본 거죠. 어머, 10,000원으로 통장 만든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어요. 옆 동료가 킥킥 웃었습니다. 요즘 10,000원으로 뭐해? 커피도 못 사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철렁한 척하는 연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말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처럼. 미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도 들었을 거예요. 옆 창구의 수군거림을. 그런데 미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내민 구겨진 지폐를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주름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림질하듯이 한 구석 한 구석 꼼꼼하게.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지폐가 반듯하게 펴졌습니다. 미나가 그걸 다시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어르신.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넣어드려야 나중에 찾으실 때도 깨끗하잖아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시작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 언제 들어봤던 말 같았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누군가 제게 해준 말 같았어요. 제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아주 조금. 긴장이 풀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몰랐죠. 통장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미나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옆 창구의 두 직원은 이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점심 메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이미 관심 밖의 존재였습니다. 대기석에 앉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장 입은 남자는 휴대폰을 보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는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10,000원짜리 통장 만드는 노인 따위엔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미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서류를 돌려 미나가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일부러 손을 떨며 사인했어요. 삐뚤빼뚤하게.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뒤에 대기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사인을 마치자 미나가 새 통장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통장이었어요. 첫 통장이시죠? 네.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같았어요. 첫 통장을 만드는 노인처럼. 축하드려요. 좋은 시작이에요. 미나가 웃으며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작은 볼펜 하나도 함께 주었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기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파란색 볼펜이었습니다. 은행 로고가 박혀 있었죠. 아마 100원도 안 되는 물건일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작은 볼펜이 제 손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감사하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미나가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추운데 조심해서 가시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통장과 볼펜을 꼭 쥐고서 은행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똑같이 밝고 똑같이 따뜻했어요.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통장은 따뜻했어요. 아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친절이야. 누구에게나 저렇게 하는 거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옆 창구 직원들의 태도와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첫 번째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나오기 시작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던 답이 은행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회사로.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손에 쥔 통장을 내려다봤어요. 파란색 표지, 그리고 그 옆에 볼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죠. 미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렀죠. 내일부터 배우들이 움직입니다. 백도윤 씨는 월요일과 목요일, 박희만 씨는 화요일과 금요일. 제가 지시한 대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매번 보고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수요일마다 직접 갈 테니까요. 한 달 후에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DH은행이 있겠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늘 받은 파란 통장을 넣었어요. 100원짜리 볼펜도 함께. 일주일이면 알 수 있겠지. 2주일이면 확실해질 거고. 한 달이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저녁 백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다녀왔습니다. 어땠습니까? 백도윤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는데 서민아 씨가 직접 일어나서 문을 잡아줬어요. 다른 직원들은 그냥 앉아서 손님만 봤는데 계속하세요. 창구에 앉았는데 서류 작성이 어려운 척했습니다. 손을 떨고 글씨를 삐뚤빼뚤 쓰고 한참 걸렸어요. 15분도 넘게.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뒤에서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냐고. 다른 창구로 가라고. 미나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개를 돌려서 그 남자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금방 끝날 거예요. 라고요. 백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다시 돌아와서는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회장님, 그 눈빛이 진짜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였죠. 가슴이 조금 답답했어요. 화요일 밤 박희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희만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제가 연기한 노숙자 역할이 생각보다 사람들 반응이 심했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한 여자분이 코를 막았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옆 사람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기 왜 저런 사람이 들어와? 관리가 안 되네.
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경비는 뭐 했습니까?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어요. 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미나 씨는요? 제가 대기표를 뽑고 앉았는데 3번 창구에서 손을 들어 저를 불렀습니다. 아직 제 순서가 아니었는데도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봤나 봅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창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서민아 씨가 물티슈를 꺼내더군요. 처음엔 저를 닦으라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박희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자기 손을 닦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악수를 청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악수를요? 네. 저도 당황했습니다. 노숙자한테 악수를 청하다니. 저는 연기였지만 만약 진짜 노숙자였다면 그 순간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박희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하는 내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냄새가 났을 텐데 표정 하나 안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같은 질문을 3번 했는데도 3번 다 똑같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배우인데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이 갑자기 답답했어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아직 한 번씩 뿐이야. 더 지켜봐야 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목요일 저녁 백도윤이 다시 전화했어요. 회장님, 이번엔 더 어렵게 했습니다. 서류를 여러 번 잘못 작성하고 도장도 삐뚤게 찍었어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친절했어요. 제 손을 잡고 같이 서류를 작성해 줬습니다. 이렇게요 하면서 손을 잡고 같이 쓰는 거예요. 금요일 밤 박희만이 보고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술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사람들이 더 노골적으로 피했어요. 한 남자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기 지저분한 사람 좀 어떻게 안 되냐고. 미나 씨는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저한테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상담이 끝나고 작은 사탕을 하나 주더군요. 힘내세요 하면서 2주일이 흘렀습니다. 보고들이 계속 쌓였어요. 백도윤은 4번, 박희만도 4번 다녀왔습니다. 모든 보고가 같았습니다. 미나는 한결같았어요. 첫날이나 열흘째나 똑같았죠. 저도 수요일마다 4번 다녀왔습니다. 매번 구겨진 돈을 가져갔고 매번 미나는 그걸 펴서 넣어줬어요. 그리고 매번 파란 볼펜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에는 파란 볼펜이 4개 쌓여 있었습니다. 한 달이 채워져야 해. 가면은 오래 못 가니까. 하지만 이미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열이틀 동안의 관찰, 24번의 접촉, 그리고 모든 보고가 같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2주일 남았어요. 그 2주일 동안 뭔가 드러날까요? 아니면 제가 틀린 걸까요? 손에 쥔 파란 볼펜을 내려다봤습니다. 100원도 안 되는 물건. 하지만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한 달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절반 동안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가문의 명예가, 민석의 미래가, 그리고 제 확신이. 3번째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 건너편 카페에 앉아 있었고, 오전 10시, 백도윤이 들어갈 시간이었죠.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바퀴가 문턱에 걸려 삐걱거렸습니다. 백도윤이 애쓰는 모습이 보였죠. 윤성철 경비가 그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가서 문을 잡아줬어요.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적어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백도윤이 대기표를 뽑고 앉았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자 휠체어를 밀어 3번 창구로 갔어요. 미나가 미소를 지으며 뭔가 말했습니다. 입모양으로 보아 인사말 같았어요. 백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가 오갔습니다. 백도윤이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연기하는 거였죠.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15분. 백도윤은 여전히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대기석에 앉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젊은 여자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휴?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기석 맨 앞에 앉은 중년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백도윤은 여전히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옆 4번 창구 직원이 힐끔힐끔 미나 쪽을 봤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짜증난 표정이었을까요? 그때 지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상철이 나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대기석의 사람들, 창구의 직원들, 그리고 3번 창구에 시선이 멈췄어요. 문상철이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짧게, 낮은 목소리로. 미나가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문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미나를 보더니 돌아섰어요. 하지만 불편한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고객센터 매니저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명찰에 박진호 매니저라고 쓰여 있었어요. 박진호가 대기석으로 다가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객님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 모시겠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달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더 걸립니까? 벌써 20분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호가 다시 미나 쪽을 봤습니다. 압박하는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미나는 백도윤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커피는 진작 식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미나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백지 한 장,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라미, 화살표, 네모. 간단한 도형들이었죠. 백도윤이 그 종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손짓을 하며 설명하는 게 보였어요. 그림을 가리키고 서류를 가리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 모양이었어요. 다시 펜을 들고 서류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같이 천천히 해볼까요? 미나의 입모양이 읽혔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을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제 가슴을 쳤어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도 더 전, 제가 25쯤 됐을 때 시장 한 구석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던 시절이었죠. 장부를 쓸 줄 몰랐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숫자만 겨우 셀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단골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글도 모르냐?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창피했고 화가 났고 슬펐습니다. 그날 밤 혼자 골목에서 울었습니다. 25 남자가 그를 몰라서 울었죠.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였어요. 애야, 그림 그려봐. 네. 글자 말고 그림.
동그라미, 네모, 숫자. 그렇게 장부 적으면 돼. 내가 알려줄게. 그 아주머니는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와서 가르쳐 줬습니다. 화살표로 입금, 동그라미로 출금. 그렇게 저만의 장부를 만들었어요. 천천히 해. 누가 뭐래도 천천히 하면 돼.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은행 안에 미나가 백도윤과 함께 서류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손짓으로 같이 꼭 그 아주머니처럼.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이야. 비슷한 상황일 뿐이야.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뜨거움은 가시지 않았어요. 백도윤이 일어났습니다. 미나가 그에게 뭔가를 건넸어요. 서류와 함께 작은 메모지 같았습니다. 백도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휠체어가 천천히 나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대기석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창구로 갔어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도윤이었어요. 회장님, 네. 제 연기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서민아 씨는 진짜였습니다. 제가 배우인 걸 알아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진심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 아니면 나만 모르는 걸까? 눈가가 계속 뜨거웠습니다. 1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 뜨거움은 식지 않았어요. 40년 전 그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 안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둘은 똑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천천히 끝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체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금요일 오후 2시. 저는 다시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박희만이 나타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연기할까요? 지난번보다 더 심하게 할 거라고 했었죠. 은행 안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시각이었어요. 대기석이 거의 다 차 있었죠. 유리문 너머로 윤성철 경비가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희만이 들어왔어요. 낡은 코트에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렸고 옷에서 무언가 풍기는 게 보였어요. 윤성철이 움찔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박희만이 은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냄새가 퍼진 게 분명했어요. 카페에 앉은 저도 상상이 갔으니까요.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한 여자가 코를 막았어요. 옆 사람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젊은 남자 한 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희만에게서 최대한 멀리. 노골적이었어요. 박희만은 대기표를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잘 안 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겨우 뽑았습니다. 통장. 박희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중얼거림이었어요. 혼잣말처럼. 통장 만들고 싶어. 만들고 싶다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대기석에 앉으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4번 창구 직원이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박희만을 봤어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5번 창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은 아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않으려는 거였죠. 윤성철 경비가 박희만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2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어요.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윤성철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경계였어요. 박희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어요. 정말 노숙자 같았습니다. 통장 만들러 왔어. 대기석 맨 앞에 앉은 중년 여자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관리가 이래요? 저런 사람을 그냥 들여보내? 목소리가 작았지만 박희만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은행 안모두가 들었을 겁니다. 창구 대기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박희만의 차례였어요. 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3번 창구로 갔습니다. 미나가 그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희만이 창구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냄새가 더 가까이 갔을 거예요. 통장 만들고 싶어요. 네, 도와드릴게요. 신분증 있으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뒤쪽 대기석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큰 목소리였습니다. 은행 전체에 울렸어요. 미나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박희만도 뒤를 돌아봤어요. 우린 뭐예요? 왜 이런 사람 받아요? 다른 창구로 보내든가. 남자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거였어요.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남자를 봤어요. 그리고 미나를 봤습니다. 미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분도 고객입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 하지만 분명했어요. 이분도 고객입니다. 미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더 또렷하게. 정장 입은 남자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은행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수근거리던 소리가 멈췄어요. 코를 막던 손이 내려갔습니다. 4번 창구 직원이 미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5번 창구의 젊은 여직원도 고개를 돌려 미나를 봤습니다.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죠. 윤성철 경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희만을 보는 시선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분도 고객입니다. 단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공기를, 시선을, 태도를. 미나가 다시 앉았습니다. 박희만을 보며 말했어요. 신분증 주시겠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박희만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미나가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전과 달랐어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기석 사람들도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의 한마디가 그들을 멈추게 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큰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체면이었을까요? 확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평생 쌓아온 벽이었을까요? 이분도 고객입니다. 그 말이 제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봤어요. 2시 20분. 한 달 테스트의 3주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답을. 제가 원하지 않았던,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답을. 미나는 진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왜 믿지 못했던 거지? 창밖으로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 눈가도 뜨거웠습니다. 빗방울처럼. 미나의 말이 끝난 후 은행 안은 이상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군거리던 소리도 휴대폰 만지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보였어요. 대기석 맨 뒤에 앉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코를 막고 있었어요. 바퀴만이 들어왔을 때. 하지만 지금은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퀴만을 봤습니다.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경계가 아니라 안쓰러움 같은 게 보였죠. 중간 줄에 앉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까 자리를 옮겼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듯. 맨 앞줄에 정장 입은 남자 소리쳤던 그 사람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화면을 보고 있는 건지 그냥 피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4번 창구의 젊은 직원이 미나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 옆에 앉은 오유정이라는 명찰을 단 직원도 미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였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오유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을 따르러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정수기 앞에서 미나 쪽을 계속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불편함이 사라지고 뭔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존경 같은 것. 아니면 부끄러움일까요? 윤성철 경비는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바퀴만과 3미터쯤 떨어진 곳이었죠. 그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바퀴만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갔어요. 경비의 어깨가 이완된 것 같았습니다. 경계하던 자세가 풀렸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미나는 여전히 바퀴만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서류를 펴고 설명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퀴만이 뭔가 말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또 하는 것 같았어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설명했습니다. 짜증 없이, 천천히. 대기석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까 소리쳤던 정장 남자도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공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서도 느껴졌어요.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 미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연설도 설득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문장을 말했을 뿐이죠. 이분도 고객입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태도를, 마음을. 제 가슴도 흔들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미나는 진짜였습니다. 가식이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 지켜본 결과, 아니, 20분 전 그 한 문장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창밖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펴고 지나갔어요. 은행 안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끝난 사람들이었죠. 할머니가 일어나 나가면서 미나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인사 같았습니다. 대학생 여자도 나가면서 바퀴만을 봤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정장 입은 남자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은행이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유정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미나를 한참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윤성철은 여전히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전과 달랐어요. 조금 더 열린 것 같았습니다. 박희만의 상담이 끝났습니다. 그가 일어나 미나에게 허리를 숙였어요. 미나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희만이 은행을 나갔습니다. 윤성철이 문을 열어줬어요. 처음으로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식어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나도 변하고 있는 걸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체면을 붙잡고 있던 손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무섭고 불안하고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비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어요. 변화의 파도가 은행을 휩쓸고 이제 저에게도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박희만이 은행을 나간 지 10분쯤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은행 안이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대기석에 3명 정도만 남아 있었죠. 미나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고객을 기다리며 그때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상철이 나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이마에 땀이 살짝 배어 있었죠. 문상철이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손짓으로 미나도 오유정도 다른 창구 직원들도 모였어요. 뭔가 급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상철의 입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미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진호 매니저가 입구 쪽으로 갔습니다. 문 밖을 내다보며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윤성철 경비도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제복을 매만지고 허리를 펴고 누군가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VIP가 온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긴장감, 이 분위기, 중요한 고객이 올 때의 공기였어요. 미나가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어깨가 약간 굳어 보였습니다. 대기석에 또 한 명이 앉았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 한 명. 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 40분. 은행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어요. 문상철이 다시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입구를 확인했습니다. 박진호가 그에게 다가가 뭔가 속삭였습니다. 문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VIP 전용 창구에 불이 켜졌습니다. 6번 창구였어요. 평소엔 꺼져 있던 곳이었죠. 젊은 여직원 한 명이 그 창구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긴장감 때문에 목이 말랐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군. 박희만도 테스트였고 백도윤도 테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VIP 고객 앞에서, 조직의 압박 앞에서, 지점장의 시선 앞에서 미나가 흔들린다면 그게 진짜일 겁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겠죠. 은행 안 공기가 변했습니다. 살얼음 같았어요. 조심스럽고 긴장되고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펜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미나도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평소와 같았어요. 서두르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오유정이 미나를 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문상철이 다시 입구를 확인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어요. 2시 50분. 박진호가 윤성철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경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 앞으로 갔어요. 대기석 사람들도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곧 폭풍이 올 거야.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테스트를 설계한 사람인데 긴장하고 있다니. 아니, 어쩌면 긴장해야 할 사람은 저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미나가 아니라, 미나가 실패하면 저는 옳았던 거예요. 젊은이들은 역시 가식이고 체면이 중요하고 제 선택이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미나가 성공하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럼 틀린 건 저였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은행 유리문 너머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광택나는 구두, 고급 코트, 당당한 걸음걸이, VIP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폭풍의 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 딱. 리듬이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이었습니다. 은행 유리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 소리가 들렸죠. 윤성철 경비가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허리를 숙이며 어서 오십시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광택나는 구두가 은행 바닥을 쳤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은행 전체를 가르는 것 같았어요. 문상철 지점장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류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류재현. 제가 자료로 본 이름이었어요. 건설사 대표. 이 은행의 VIP 중 VIP. 류재현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미소는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시간이 없어. 빨리 처리해줘. 물론입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문상철이 VIP 창구를 가리켰습니다. 6번 창구였어요. 하지만 류재현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3번 창구를 봤어요. 미나가 있는 곳. 저 창구 비었잖아. 저기서 할게. 미나의 창구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퀴만이 막 일어난 참이었거든요. 문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쪽은. 잠시만요. 6번 창구가 더 편하실 겁니다. 아니야, 저기 가까우니까 저기서 해. 류재현이 벌써 3번 창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퀴만이 아직 미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시간이 걸렸죠. 류재현이 그 뒤에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었어요. 재촉하는 자세였습니다. 문상철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미나 씨,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명령조였어요. VIP 고객님이시니까 먼저 모셔. 미나가 바퀴만의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점장님, 이 상담이 거의 끝났습니다. 3분만 더 주시면. 지금 당장. 문상철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강했어요. 류재현이 시계를 봤습니다. 손목을 들어 올려 과시하듯이. 고급 시계였어요. 시간이 금이야. 빨리 안 돼? 박진호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미나 옆에 서서 속삭였어요. 미나 씨, 순서 바꿔요. VIP니까. 미나가 바퀴만을 봤습니다. 바퀴만은 서류를 쥐고 서 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표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류재현을 봤어요. 문상철을 봤습니다. 박진호를 봤죠.
이 상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행 앞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컴퓨터 소리도, 발소리도, 숨소리도. 문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이 고객님의 상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면 바로 다음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미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똑같은 톤으로. 류재현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내가 누군지 알아? 고객님이십니다.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고객님이십니다. 미나가 박희만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문상철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 때문인지, 당황 때문인지. 서민아 씨, 지금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순서대로 모시는 겁니다. VIP가 우선이야. 고객은 모두 동등합니다. 미나의 대답이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류재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재밌네. 내가 이 은행에 얼마나 넣어놨는지 알아? 미나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금액으로 순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오신 분부터 모십니다. 오유정이 제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나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다른 창구 직원들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모두 3번 창구를 보고 있었어요. 대기석에 앉은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이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죠. 박희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고객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희만에게 다시 집중했습니다. 서류를 펴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류재현의 얼굴이 완전히 붉어졌습니다. 이 은행 진짜 이따위야? 지점장. 문상철이 땀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류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됐어. 다른 은행 갈 거야. 오늘로 거래 끊는다. 류재현이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딱, 딱, 딱.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닫혔습니다. 은행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문상철이 미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내 사무실로 와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박희만의 서류를 끝까지 정리했어요. 고객님, 다 됐습니다. 통장 여기 있습니다. 박희만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미나가 웃었습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지점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굳어 있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미나, 너는.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감동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인지 어쩌면 셋 다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지점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어요. 유리문이었으니까요. 저는 카페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은행 쪽에 더 가까운 곳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문상철이 책상을 손으로 쳤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겁니까? 미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류 사장님이 거래 끊는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이 지점에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알아요? 박진호 매니저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미나 씨, VIP는 회사의 핵심 고객이에요. 그분들이 있어야 은행이 돌아가는 거예요.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만 고객이 아니잖아요. 문상철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VIP는 무조건 우선이에요. 그게 회사 방침이고. 하지만 먼저 온 고객이 됐어요. 문상철이 손을 들어 미나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게 조직이에요. 조직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따라야 해요. 개인 감정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박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 씨, 이해는 해요. 착한 마음으로 그런 거 알아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실적이 중요하고 VIP가 중요해요. 그게 회사예요. 미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한 건가요? 문상철이 책상을 다시 쳤습니다. 당연하죠. 규정 없으면 조직이 무너져요. 미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위에 있진 않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을 뭔가가 정통으로 쳤어요.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위에 있진 않잖아요.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메아리처럼. 저는 평생 규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회사 규칙, 가문 규칙, 체면의 규칙. 그걸 지키는 게 곧 힘이고 권위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30살 은행원 한 명이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위에 있습니까? 지점장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문상철도 박진호도 말이 없었어요. 문상철이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서민아 씨, 당신 이상주의자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왜 자기 불리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미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누군가의 고객이니까요. 제 아버지도 은행에 가요.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번 돈을 조금씩 저축하시죠. 아버지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고객이에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은행 가실 때마다 걱정하세요. 옷이 지저분해서, 손이 거칠어서, 말투가 서툴러서 무시당할까봐 걱정하시죠. 박진호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고객을 아버지처럼 대하자고. 제 아버지가 받고 싶은 대우를 다른 분들께도 똑같이 하자고. 지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 선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제 아버지가 받고 싶은 대우를 다른 분들께도 똑같이 하자고. 공장 노동자 아버지, 이혼한 가정, 그 환경에서 자란 여자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문도 없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인 사람. 문상철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요. 이거는 본사에 보고해야 할 것 같네요. 징계받나요? 미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경고는 받을 거예요. 최악의 경우. 문상철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요? 아니요. 대답이 빨랐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한 번이라도 그분들을 제대로 대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나가 지점장실을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등은 곧았어요. 창구로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직원들이 봤습니다. 오유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나에게 다가가려는 듯 했죠.
하지만 미나가 먼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미나가 3번 창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다음 고객을 기다리며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여전했어요. 저는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평생 규정 위에 있었습니다. 규정을 만들고 규정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규정으로 세상을 나눴어요. 하지만 지금 한 젊은 직원이 그 규정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걸고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어요. 미나, 넌 옳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틀린 건 저였습니다. 제가 만든 시험, 제가 쌓은 벽, 제가 믿었던 모든 것. 체면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게, 분명하게.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45년 전, 제가 25이었을 때, 여름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장사를 하다 비를 맞았습니다. 온몸이 젖었죠.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하지만 차는 계속 10,000원이었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피했습니다. 한 여자가 우산을 접으며 정류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리고 방걸음 물러섰죠. 죄송한데요. 좀 비켜주시겠어요? 옷이 다 젖잖아요. 저는 비켰습니다. 구석으로, 더 구석으로. 다음 차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탔어요. 저도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손을 들었어요. 아저씨, 다음 차 타세요. 물 떨어져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는 떠났어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빗물 웅덩이 옆에 1시간을 더 기다렸죠. 그 1시간 동안 10명 넘는 사람이 정류장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젖은 옷의 청년이었습니다. 피해야 할 존재, 불편한 존재.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다신 이런 꼴 안 당한다. 그날 다짐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게 제 출발점이었습니다. 체면의 시작이었어요. 50년 동안 저는 벽을 쌓았습니다. 높고 단단한 벽.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벽. 권력이라는 벽. 재산이라는 벽. 가문이라는 벽. 그 벽 뒤에서 저는 안전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허리를 숙였죠. 하지만 지금 그 벽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한 은행 직원이 던진 말 한마디에 제 아버지가 받고 싶은 대우를 다른 분들께도 똑같이 하자고. 미나의 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손이 거칠고 옷이 지저분한 젊은 날의 저 같은 사람. 하지만 미나는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려 했어요. 저는 어땠을까요? 높은 곳에 올라간 후 저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젖은 옷의 청년을 봤다면 저는 비켜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음 차를 타라고 했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어요. 테스트 중단하세요. 네, 회장님? 백도윤 씨, 박희만 씨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충분히 봤어요. 더 볼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행을 다시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나가 보였어요. 여전히 창구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칠 법도 한데 미소는 여전했어요. 만약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 내게 말을 걸어줬다면 괜찮냐고, 우산이 필요하냐고, 뜨거운 차라도 한 잔 마시겠냐고. 그랬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벽을 쌓지 않았을까요? 체면에 집착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미나는 그때의 저에게 다가와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젖은 옷이든 지저분한 옷이든 냄새가 나든 상관없이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파란 통장, 10,000원이 들어있는, 그리고 볼펜 4개, 100원짜리 볼펜들. 이게 제게 가장 무거운 물건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어디로?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민석아. 네, 그 친구 만나고 싶구나. 누구요? 내가 결혼하려는 사람. 서민아. 민석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정말요? 응.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 아빠가 틀렸던 것 같아. 아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50년 쌓은 벽이 한 달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어깨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진심이란 거구나. 체면의 벽 너머에 있던 것. 제가 평생 놓쳤던 것. 미나가 보여준 것.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은행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처음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유리문 너머로 미나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3번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죠.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밖에서 지켜봤어요. 미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VIP와의 충돌, 지점장과의 면담, 징계 가능성.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고객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통장이 만져졌어요. 파란 통장, 10,000원이 들어있는, 그리고 볼펜. 작은 파란 볼펜 1개가 함께 있었죠. 이게 제게 가장 비싼 물건이 될 줄 몰랐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서보다, 고급 만년필보다 무거웠어요. 나는 틀렸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 틀렸어요. 체면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배경으로 서열을 정하던 것. 전부 틀렸습니다. 미나가 보여준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그건 존중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죠. 이분도 고객입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위에 있진 않잖아요. 제 아버지가 받고 싶은 대우를 다른 분들께도 똑같이 하자고. 모든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본 결과였어요.
처음엔 시험이었습니다. 미나를 시험하려 했죠. 하지만 시험 받은 건 저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과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진심을 잃어버렸는지. 차가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는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계속 봤어요. 잠깐만요. 미나의 상담이 끝났습니다. 고객이 일어나 인사하며 나갔어요. 미나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쉬는 것 같았어요. 긴장을 풀려는 듯 오유정이 다가가 미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뭔가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괜찮다는, 저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 그 생각이 드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아니라 민석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 민석은 저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배경이나 가문이 아니라 사람을 봤으니까요. 아들아, 내가 옳았어. 차에 올랐습니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은행을 봤어요.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행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먼저 민석에게 사과해야 했어요. 제대로, 진심으로, 그리고 미나에게도. 한 달 동안 시험했던 것에 대해, 의심했던 것에 대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답답했어요. 5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려니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문제야. 체면은 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권력은 나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낮게 보게 만들었죠. 돈은 나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바꿔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대문, 익숙한 정원, 익숙한 현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곳 같았어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섰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란 통장이 4개 있었어요. 그리고 파란 볼펜 4개.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일렬로.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어요.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얻은 전부였습니다. 통장 4개와 볼펜 4개. 하지만 동시에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평생 놓쳤던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진심.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70살의 늦은 시작. 하지만 시작은 시작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점심 같이 먹자.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네, 아빠. 기다릴게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을 다시 봤어요. 미나, 고마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바꿔줬어. 늦었지만 그래도. 밤이 왔습니다. 서재는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체면의 벽이 무너진 자리에 뭔가 새로운 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심이라는 이름의 작은 싹. 저는 그걸 키워가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석과의 점심 식사, 긴 대화, 그리고 사과. 아빠가 틀렸어. 미안하다. 민석은 놀란 표이었습니다.
제가 사과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괜찮아요, 아빠.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민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나를 직접 만나기로.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일주일 뒤인 오늘 저는 다시 DH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낡은 옷이 아니었어요. 평소 입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어요. 조금 편한 차림으로 은행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문 옆에 새로운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파란색 스티커였습니다. 휠체어 이용 고객을 위한 경사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더 쓰여 있었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직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윤성철 경비가 저를 봤어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과 더 부드러웠어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윤성철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성철이 노인 옆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쳤습니다. 거기에도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모든 고객은 동등합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종이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불편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깁니다. 대기석을 봤습니다. VIP 전용석 표시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편한 자리에 앉아주세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창구들을 둘러봤습니다. 6번 VIP 창구도 평범한 창구처럼 바뀌어 있었어요. 특별 표시가 없었습니다. 3번 창구를 봤습니다. 미나가 앉아 있었어요. 고객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옆 4번 창구의 오유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따뜻해 보였어요. 지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상철이 나왔어요. 그가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을, 고객들을.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덜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미나를 봤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어요. 문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은행 안을 관찰했어요. 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윤성철이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저쪽 넓은 자리에 앉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윤성철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오유정이 창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을 따르러 가는 것 같았어요. 지나가다 미나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동료애가 느껴졌어요. 박진호 매니저가 안내 데스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한 노인이 서류를 보며 헤매고 있었어요. 박진호가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죠. 천천히 보시면 어렵지 않으세요. 박진호가 노인 옆에 앉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스티커 하나, 안내문 하나, 말투 하나, 시선 하나.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 사람에서 시작된 물결이 은행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물결.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게 진심의 힘이구나. 한 사람의 진심이 10사람을 바꾸고 10사람이 100사람을 바꾸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는 거였습니다. 미나의 상담이 끝났습니다. 고객이 일어나 나갔어요. 잠시 비어있는 창구.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미나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때 그분 저를 알아본 거였어요. 10,000원짜리 통장을 만들던 노인을. 네, 맞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나와 마주 앉았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요. 미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이제 저에게도 왔습니다. 말할 시간이었어요. 진심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고맙다는 말을요. 미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 달 동안의 이야기를, 시험의 이야기를,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를 한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네,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고객을 대하는 모습을.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했어요. 시험이요? 네. 장애인 손님, 노숙자 손님, 그리고 저도 일반 고객으로 왔었죠. 미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고용한 배우들이었습니다.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심해서. 하지만 당신은 통과했어요. 아니,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요? 진심이 뭔지, 사람이 뭔지, 체면보다 중요한 게 뭔지. 미나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요. 그 당연한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상견례가 있습니다.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서 먼저 왔어요. 미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접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일주일이 다시 흘렀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민석이 예약한 곳이었어요.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긴장됐어요. 일은 평생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어요. 그 옆에 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거친 손, 그을린 얼굴. 미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버지십니다. 민석이 소개했습니다. 미나의 아버지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딸애가 신세를 많이. 아닙니다. 저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천천히 걸어가 미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이네.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미나의 아버지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될 테니까요. 민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없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미나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은행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VIP 손님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더군요. 저는 걱정했는데 미나의 아버지가 딸을 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이에 어릴 때 엄마가 떠났습니다. 둘이 살았어요. 제가 공장 다니느라 많이 못 챙겨줬죠. 아빠. 그래도 이렇게 바르게 자라줬어요. 제가 못 가르쳐 준 걸 스스로 배웠더라고요. 미나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짜 부자는 저 사람들이구나.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건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파란 볼펜 4개가 들어 있었어요. 미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준 볼펜들입니다. 한 달 동안 받은 거예요. 미나가 볼펜을 받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렇게 작은 걸 간직하셨어요? 작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미나가 볼펜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제 돌려드립니다. 당신에게서 받은 마음을 다시 당신에게. 미나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민석이 미나의 어깨를 감췄습니다. 미나의 아버지도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2월의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안의 볼펜은 따뜻했습니다. 미나가 하나 돌려준 볼펜이었어요. 간직하세요. 아버님도 변하셨으니까요. 미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석과 미나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미나의 아버지가 제 옆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제가 더 고맙습니다. 좋은 딸 키우셔서. 부족한 사람인데 받아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부족한 건 접니다. 당신 딸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바람이었지만 봄 냄새가 났어요. 체면은 벽을 만들었습니다. 높고 두꺼운 벽을. 하지만 마음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을.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70살에 처음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손에 쥔 볼펜을 받습니다. 100원짜리 볼펜. 하지만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온도가 담긴 것. 진심의 무게가 실린 것. 민석과 미나가 돌아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웃으며. 체면의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 자리에 더 좋은 것이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진심이라는 이름의 작은 집, 사람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길.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보다 인간의 진심과 존엄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된 회장의 심경과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고 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도란도란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